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다 라인을 쓰는 거예요. 400만 명 웹툰이 애플 TV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를 했고요. 21년 3분기 분기 보고서인데 와패드 다 와패드예요. 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네이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22년도 초 주가하고 21년도 초 주가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사셨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다 물려있는 상태일 거예요. 되게 마음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까지, 코스피 3위 정도까지 위치를 했었는데, 현재는 5위까지 밀려난 상태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한 55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여기가 네이버 자리였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사이에 이제 네이버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세한 차이로 지금 현재 밀려나서 이제 코스피 5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네이버가 자꾸 빠지는지, 그리고 네이버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21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도 내주고 있고요. 이제 뭐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좀 명확하게 넘버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산업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실적 가이던스, 즉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긴축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성장주 특성상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규제부터 보시면 공정위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을 남용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겠다. 그런 입법을 내고 있고요. 공정경제도 가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을 제정을 했고요.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차단할 새 지침을 내놨는데 거의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를 정조준한 법이겠죠. 그래서 입점 업체한테 최저가를 보장시키는 것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정조준한 법을 발의를 했고 지금 제정을 박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방해를 막는다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멀티 호밍에 대해서 막을 거고, 최애 대우, 그리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이런 것들을 막을 거다. 근데 이제 멀티 호밍 같은 경우 좀 보시면 구글 같은 게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이런 부분이 멀티 호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각 당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거버넌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너네 독점력 이용해서 시장 경제 흐리는 거 아니냐?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을 조금 불리하게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규제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1년도 4분기 이익률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형 오케이. 매출 성장은 잘 됐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가 3Q고 여기가 4Q인데 이익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의 이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기대에 못 미쳐서 현재 조금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를 좀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애초부터 하반기에 인건비나 마케팅, 정책성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유난히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의 상당 수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4분기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좀 증가하고 인센티브도 늘고
전분기 미반영 2월 등으로 약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대폭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성장은 괜찮은데 너네 내실 지금 좀 잘 컨트롤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4Q21 종전이라는 거는 기존의 4분기 때 네이버가 이런 실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던 수치이고요. 신규는 그거를 수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여기가 지금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한 3,700억, 3,800억 가까이 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너 생각해보니까 인건비랑 광고비 많이 나갈 것 같아. 한 3,500억밖에 영업이익 못 내겠네. 이렇게 지금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비용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많이 나갈 것 같고요. 판매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나서 영업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 같아. 그런 시장의 우려들이 지금 가득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분기 컨센서스는 이게 시장의 지금 예상치,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망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되는데, 이베스트에서는 3,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증가는 하지만 시장은 100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네이버가 70밖에 못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관심이 없지만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성장주격으로 대표되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금리나 테이퍼링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긴축 속도에 둘러싼 우려에서 기술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가 이제 긴축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거는 시중에 풀려 있는 현금을 회수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유동성 장세의 파티가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즉 주가가 높았었던 즉 고밸류를 정당화시키는 게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 고밸류를 정당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긴축과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 고밸류를 정당화 시켜주는 게 이 사람들의 매수세, 즉 돈의 힘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리라는 거는 이제 뭐 되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다, CPI다, 생산자 물가지수다, 금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볼 것은 되게 심플하고 명확해요. 정부는 어떻게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왜 자꾸 이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사례를 들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월급을 세후로 300만 원 받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세후 300만 원을 가지고 소고기가 1인분일 때는 1인분이 10만 원일 때는 30번을 사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소고기 가격이 두 배가 된 거예요. 1인분에 10만 원 하던 소고기가 20만 원으로 튀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으로 기존엔 30번 먹을 수 있었는데 15번밖에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은 내 월급은 이제 그대로인데 물가가 튀다 보니까 나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가 상승에 약간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나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즉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을 했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혹은 화폐 가치를 다시 상승시켜야 되겠다. 이런 니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화폐를 희소하게 만들면 됩니다. 즉 시장에서 화폐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거의 수단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이 말은 즉슨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와 이 물가가 균형을 이루게끔 시장을 잘 조율하는 게 금리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국민 기본소득을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하면 그게 뭐 3달 안에 써야 된다. 그러면 그 3달 동안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언가를 소비를 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국민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5천 원에 팔았던 짜장면이 7천 원에도 팔리는 거예요. 왜?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막 뿌렸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기존에 5천 원 했던 짜장면을 7천 원으로 올려도 사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리의 의미는 뭐 크게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금리라는 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짓고 땅을 사야 되는데 1,000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700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300억은 은행에서 빌려오는 방법이 있겠죠. 이 은행에서 빌려올 때 공짜로 빌려주니까 이율을 내잖아요. 그때의 금리라는 게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월급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합니다. 은행에 저금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죠. 그때 이제 금리가 높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다 돈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받았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받았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시중금리도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겠죠. 좀 너무 어지러우니까 잠깐 지우고. 이게 앞에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신용대출 금리도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올랐대. 그러면 내가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조금씩.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이펙트도 있고요. 기존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1%였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서 신용대출 금리가 3%, 4%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수요 있잖아요. 신규 대출 수요. 이 수요마저도 꺾이게 되는 효과가 돼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원금을 은행에 갚고 돈을 원래 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겠죠.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장에 돈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할인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꽃인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SOTP 방법도 있고요.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DCF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피어 그룹 뭐 PER을 계산하는 방법 혹은 12개월 먼스 포워드 이제 PER을 추정을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할인율의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DCF 모형이에요.
어떤 모양이냐면 현재 가치라는 것은 1년 뒤의 현금 흐름, 2년 뒤의 현금 흐름, 3년 뒤의 현금 흐름에 즉 땡땡땡해서 n년 뒤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1년 뒤에 벌어들일 현금의 오늘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시장 이자율로 한다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렇게 해서 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자율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이 전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현가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즉 할인율이 높아지고 이거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나 미래의 가치, 미래의 현가를 많이 땡겨오는 기업들일수록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론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한테 안 좋다. 이런 결론만 딱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면 방금까지는 네이버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좀 암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저희 이제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 해피하고 어떤 투자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같이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본 커머스 시장의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인 기프트 거래의 변화를 보시면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YOY로 거의 203% 증가했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인데 일본에서는 라인이구나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인 기프트 거래액이 19년 대비해서 20년에 2배 성장했다. 여기 보시면 어,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제 90%가 넘는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텐츠나 제페토 라인이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과 성장 잠재력이 동사의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대부분 메신저 뭐 쓰나요? 주변 보면 대부분 다 카카오 쓰시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카카오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라인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내 라인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9천만 명이에요. 이 9천만 명은 일본 전체 인구의 7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열에 한 7, 8명은 카카오를 쓴다. 지금 대부분 다 카카오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다 라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 파급력이나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굉장히 뭐 지배력이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일본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21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마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년 4분기부터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가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로 베타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는 22년도 1분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의 주체가 일본에서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카카오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카카오가 뛰어들 수 있는 사업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자. 그러한 얘기가 떠들 정도로 카카오가 시작하면 그 산업 전체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에서 라인인데 그 라인이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주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이 스토어는 9월부터 판매자를 모집을 했고요. 10월달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라인의 공식 계정과 연결을 해서 유저의 편의성을 높였다.
요즘에 카카오 가면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골프 예약,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도 마이 스마트 스토어도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유저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일본 소매 시장 규모가 국내 전체 이제 3배 정도 이상인데 현재 침투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먹을 게 많이 남았다. 블루오션 시장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그 먹을 게 많은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네이버 사측에서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주요 영역이라고 해서 써놨다는 거는 자기들이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나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적어 놓은 건데 19년 12일 날 라인 제트홀딩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써 있고요. 경영 통합을 완료했다. 그런 부분들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뭐냐?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추구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을 추진했다.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등 포인트. 북미 콘텐츠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패드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트에서 가져온 건데 최근에 신규 연결한 게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지금 3분기 자료예요. 21년 3분기 분기 보고서인데 와패드 다 와패드예요 지금. 신규 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했다. 이제 이거 왜 인수했냐 보시면 글로벌 컨텐츠 사업, 북미 사업 다각화 이게 포인트죠. 북미 사업, 북미 웹소설 기업인 와패드를 인수했다. 왜? 글로벌 컨텐츠 사업 중에서 북미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5월 달에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거를 위해서 했냐? 이것도 다트에서 사측에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한 거고요. 21년도에 와패드 인수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엄청 흥행했고 검증된 웹툰과 웹소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서 글로벌 1위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북미 컨텐츠를 네이버가 잠식을 해버리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 특히 북미예요, 북미.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왓패드, 네이버 웹툰은 이제 1,400만 명 북미에서 왓패드 같은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가 9,400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건데 뒤쪽에 보시면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400만 명 웹툰이 애플 TV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월간 이용자 9,400만 명을 확보한 왓패드, 지금 1,400만 명이 애플 TV보다 많은데 9,400명을 가지고 있는 왓패드를 인수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무엇든 되게 엄청난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뒤쪽으로 좀 갔다 왔고요. 이어서 가보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 뭐 지옥, 뭐 DP 이런 것들 되게 유행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K 컨텐츠의 밸류를 높이는 가치를 역할을 했던 이제 장르 드라마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 와패드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북미에서 크게 진출할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뭐 이제 네이버에서 성공했던, 웹툰에 성공했던 그런 만화들을 가지고 와패드 스튜디오와 영상을 만들어서 북미를 제패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북미를 공략하는 것은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제 사견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웹툰은 북미에서 월 평균 사용자가 1,400만 명인데
카카오는 타파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350명이에요. 거의 4배 차이 나죠. 400% 차이 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와패드가 9,400만 명인데 여기 지금 250만 명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YOY 혹은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근데 향후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확장을 잘 시키고 성장을 잘 해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로서 또 이거를 엄청나게 잘 쫓아갈지는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거는 뭐 네이버를 명확하게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고개가 당연히 끄덕여지실 거예요. 9,400만 명과 뭐 250만 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전부 다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네이버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 TV보다 많은 웹툰이 지금 구독자가 더 많고 심지어 9,400만 명을 확보한 와패드를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주가가 뭐 거의 1년간 좀 빠졌죠. 근데 이제 하락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도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이 빠질 때마다 더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뭐 주가의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분할 매수하면서 조금씩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랑 서로 이제 업무적인 협약을 맺는 부분들도 있었죠. 이거 다 21년도에 공시도 나왔고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 21년도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어요. 근데 이 유동성 장세 파티가 끝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긴축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실적 장세로 넘어가요.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동성 장세에서 받았던 파티의 초대권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펀더멘털, 즉 실적이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러면 네이버 실적은 어떠냐? 이베스트, IBK 등등등등 증권사 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냐?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가 감소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뒤쪽에 정리를 다 해뒀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같이 좀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조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좀 웃었거든요. 같이 읽어보면 투자의 제일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원칙은 1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야, 돈 잃지 말고 그거 절대 잊지 마. 그 너무 당연한 거죠. 도덕책에 나오는 어린이는 바르고 참되거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힘든 좀 시장이지만 뭐 이렇게 오늘의 명언 조금 뭐 재치 있고 위트 있는 거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래도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아까 차트를 보셨겠지만 뭐 작년부터 꾸준히 사신 분들을 제외하고 오래 사셨으면 다 파란불이실 텐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항상 그렇게 드리는데 뒷받침하는 자료들, 논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향후에도 좋은 기업 있으면 제가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항상 달아둡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자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